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주시러 나왔습니다. 김종대 전 녹색정의당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분위기는 조국혁신당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겸손한 자세로. 알겠습니다. 아니, 뭐 표와 돈이 다 모이고 있는 거 우리 다 보고 있어요. 돈도 54분 만에 200억이 모였다고. 아니, 뭐 네. 대단한 돌풍이에요. 말이 길어지면 겸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 바로 넘어갈까요? 예, 뭐 하여튼간에 그 200억 모이는 거는 저희들도 사실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놀랐고요. 그 처음에는 한 30억 정도로 할까 하다가 52억 선거운동 비용이 52억입니다. 예. 그래서 공식 선거운동 비용만큼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다들 겨를도 없이 그냥 200억이 모여버리는 바람에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50억 선거 150억은 어떤? 그 52억 넘어가는 만약 그러니까 제가 한 4분의 1, 4배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1억을 만약 펀딩을 했다라고 하면 4분의 1만큼만 그 납부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예, 약정은 하셨으나 4분의 1만 납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다 이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공모주 청약처럼 경쟁률대로 해서 주는 거군요, 그냥. 예, 비율대로. 비율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조국혁신당 얘기 계속하면 혹시나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판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 4.10 총선 판세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를 취재를 해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82곳,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이 우리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이 판단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전체적으로 흐름을 반영한 것 같은데요. 누구 하나 혹시 한편으로 겸손하거나 교만한 데는 없습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겸손은 힘들다 그러지 겸손 않습니까? 힘들다. 그래서 예. 뭐 있는 그대로 대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저는 한편으로 좀 이렇게 감전된 느낌? 약간 전율 전율이요? 비슷한 게 느껴지는데 예. 그 어떤 한국의 정권이 집권 반도 안 돼서 선거에서 이런 결과를 전 처음 보거든요. 예. 이게 대부분 여당이 그 정권 전반부의 치론선거는 대부분 이깁니다. 거의 진 적이 없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런 류의 심판의 기운이라 할까,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지금 심각한 여당 열세는 제가 본 적이 없다. 이건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얘기다. 예, 그런 상황이고,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이 예. 그 18대 선거 때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때 정권이 다 끝났을 때니까. 그래서 중간 선거는 오히려 열린민주당의 대승이었는데 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마치고, 예,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번 좀 훅 꺼진 적이 있지. 이런 정도는 야당의 경우는 몰라도 여당이 이런 경우는 제가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8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네.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부가 여소야대로 출발했는데 중간 선거격인 중간의 총선에서는 대부분 다시 여대로 만들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처럼 아니 예외가 있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여대로 출발했다가 2016년에는 야당이 이겼죠. 예. 그러나 한석차였죠. 그때도 한석인데 이제 비례라든가 제3당까지 하면 그렇죠. 그 차이는 더 야당이었죠. 벌어집니다. 그래서 122석인가 그래요. 그때 당시 122대 123. 123. 예.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이건 정말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그 원인은 지금 신장식 변호사님도 처음 보는 일이죠? 네, 뭐 사실 뭐 중간 평가인데 지금 국정 지지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비율이 사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취임 이후 약 한 달 정도 지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대략적으로 3.5 대 6.5를 유지를 하잖아요.
부정평가 6.5에 긍정평가 3.5. 여기서 큰 변화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이거를 역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선거공학이나 말 몇 마디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정부 여당의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인 선거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뭐 크게 앞으로 물론 그 접전을 60여 곳으로 꼽고 있기 때문에 60여 곳이 어떻게 그렇죠.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부 여당이 이기는 건 불가능한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과정 중이지만 중간 선거 결과가 이렇게 현재 중간 선거 과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중간 심판을 유권자들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2월까지만 해도 뭐 그럭저럭 버텨내는 예. 모습은 보였지만 이렇게 훅 가버리는 이런 부분이 그 저기 내용뿐만 아니라 이 모양도 충격적이라는 거.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래서 올라가다가 예. 그런데 지금 그 정부 여당의 선거 운동을 하는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에 멍에를 끼워 마차에 이제 묶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마차가 가려면은 마차를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 됩니까? 소를 때려야죠. 소를 때리고 아니면 만져주든지 여물로 꼬시든지 해야 되는데 저긴 보면 계속 마차를 때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소는 민심이란 말이에요. 예. 뒤 민심이 총선을 끌고 가는 건데 그렇지. 여기는 마차를 잡아 끌어 소를 끌고 가려고 마차를 때려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가 점점 더 이제는 더 옴짝달싹도 안 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로 이게 뒤집을 판입니다. 그래서 마차가 소를 끄는 당이다 거기는. 그리고 저기 가급적이면은 안 나타나면 좋았을 법한 대통령과 뭐 또 비대위원장의 그 최악의 조합이 빚어낸 건데 요즘 이상한 게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뭐 말만 하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뭐 말만 하면. 예. 나 보면 볼수록 단단히 꼬였구나 이런 꼬였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금 이제 82곳 110곳 민주당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겸손하거나 과장하진 않은 것 같다. 어느 정도 우세 지역으로만 뽑은 거니까요. 네네. 근데 이제 신장식 변호사님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또 녹색적인 선대위원장이시고 네. 또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데 네. 이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저는 그 확실히 이 판세 최대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110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역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151석을 지역구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흐름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151석을 예. 달성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최근에 뭐 이슈로 보자면 이종섭, 황상무, 특히 이종섭 예. 같아. 지금 거짓말을 했다가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뭐 없는 공관장 회의를 갑자기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거 아직도 안 열리고 아직도 안 열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무슨 없던 공관장 회의를 잡아가지고 잡아서 사람 들어오게 하고 또 그러니까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있어요. 전 대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초기에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그 물가를 점검하러 가려면 대통령을 송미령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가가 비싼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비싸서 저도 걱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할인을 거듭한 875원짜리 대파 한 단 거기로 데리고 간 것도 잘못. 그걸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한 것도 잘못. 근데 그것을 바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주의하겠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경제부총리가 또 가고 그다음에 또 장관이 또 가고 875원 세일을 계속하고 농협 하나로마트는 여기에다 이수정 한 뿌리 발언까지 나오고 어제 보니까 또 나와가지고 대파를 흔들면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이수정 엑스맨이신가. 그거 만들었다가 이제 삭제를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은 이제 대파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파 당할 수 있다. 대파 당하죠. 지금 이러면 대파의 역습인가요? 예, 대파가 역습이에요. 일파만파. 대파 네. 일파만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대파 윤석열, 쪽파 한동훈, 까도 속이 있는 줄 알고 까다가 봐도 속이 없는 게 뭐냐 양파죠. 예, 이수정. 대파 윤석열, 쪽파 한동훈, 양파 이수정.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양파는 없어. 지금 생각하신 거예요. 예. 애드립이 좋으셔.
예. 글쎄 뭐 자꾸 파 뭐 얘기하니까 뭐 좀 오늘 저녁에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좀. 파절이에다가 저도 삼겹살. 팥 가격이 올라가지고 최근 2달 동안 라면에 대파를 못 넣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아내가 팥 가격이 너무 올랐어. 침울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라면에 파는 좀 자제하는 걸로 하지. 하고 파를 안 넣었었거든요. 파 논란이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아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오늘 또 이 한 분이 이 닭갈비집 하시는 분이 예, 닭갈비 파 들어가죠, 대파. 예, 대파도 대파인데 사실 닭갈비에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요. 아, 예. 양배추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양배추 한 통 가격이 3개 들어간 망 하나 가격이 29,700원이에요. 24,700원. 네, 이게 할인해서 24,700원. 5,000원 할인했구나. 네, 예. 29,700원. 고기값하고 똑같네. 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닭갈비 가게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일주일 사이에 3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분명히 유통의 문제거든요. 그럼 대통령이 이 농산물 유통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875원 합리적이다 이 발언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니 지금 감자가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걸로 아, 나왔어요. 그래요? 예, 맞아요. 전 그렇죠. 세계에서 우리나라 감자 가격이 제일 비싸요. 좀 감자에서 잠깐 리듬 타신 거죠, 방금. 우리나라 감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 감자가 이제 속칭 너는 이거나 먹어라 할 때 감자가 쓰여졌긴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금감자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감자. 거기에다가 수산물도 지금 수상해요. 명태, 오징어. 물론 이제 이런 물가가 오르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 농산물 가격은 제가 옛날에 경제부 기자도 오래 했었는데 네, 이런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월별로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후에 따라서 요때는 이렇게 곡선이고 요때는 이렇게 곡선이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축 전체가 올라가는 거는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축 자체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농부들도 또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아야 이렇게 되니까요. 설명을 하시면 국민들도 납득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걸 갑자기 합리적이다. 875원이. 합리적이다. 한 뿌리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민생에 관심이 없구나. 그냥 예. 앞에서 대통령의 심기 경험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게 물가가 굉장히 농산물 문가가 많이 올라갔으니 이걸 어떻게 대안을 마련을 해서 농민들도 일정하게 생계가 보장되고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도 일정하게 그 소비를 제대로 영위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그러려면 이제 제대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보시기에 흡족하더라. 장관과 비서진이 그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때 제가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내가 시장 많이 가봤는데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배송미령 장관이 제가 지금 뭐 할인이 들어간 건데 5대 맛 유통에서 다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짓말이잖아요. 데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면 망합니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이마트가 대파 때문에 망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관은 지 또 면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 예.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전반적으로 책임 떠넘기기에 들어갔다. 나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에 아니다. 나 때문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 사이의 책임 떠넘기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특히 한동훈 장관, 한동훈 대표죠. 비대위원장. 예, 비대위원장이죠. 저는 제일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게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본인이 30년 구형했던 예.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만나러 가는데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하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정치인이 누굴 못 만납니까? 예. 그런 의문은 기자님 생각이신 거죠? 기자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하고 기자를 막 공박을 해요. 해당 기자가 왜 그렇게만 그런 질문만 하냐라고 약간 따졌죠. 공박을 한단 말이죠. 시모 기자의. 예. 예. 근데 그러고 나와서 브리핑한 건 더 웃겼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만나서 의대 정원을 논의했대요. 왜? 심독이 빼. 왜? 둘이서?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했겠죠. 아니 그냥 심도 깊게 얘기했대요. 왜? 아니 그거는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야 될 문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무슨 권한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중재하는 스탠스를 취하려고 지난 일요일 날 중재 무슨 뭐가 다 된 것처럼 빨래 끝 의대 정원 내가 해결했어 이거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2,000명은 빼박입니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가 면구스럽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의대 정원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한다고. 이거 책임 떠넘기게요. 나는 노력했는데 대통령 때문에 선거진 거야? 이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여권이 격앙돼 있어요. 네. 왜냐?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선거가 질 것 같으니 전반적으로 격앙돼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경남이 이제 대통령이랑 급 차이를 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격앙돼 있고 어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라디오 인터뷰 가서 계속 안 좋은 질문만 나오니까 아니 왜 이런 질문만 자꾸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냐. 민주당 공천 파동도 좀 하자. 이렇게 또 방송 중에. 아니 원래 나 얘기하고 의원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진행할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오늘 여권 관계자 몇 분에게 전화했더니 이제 다들 격앙돼 있다. 이 격앙은 대통령실을 향한 거죠. 예, 그렇지. 격앙돼 있고 그냥 가만히 계셔라. 요 얘기까지는 아닌데 제가 추론컨대는 그냥 넷플릭스 보고 계셔라. 총선 지날 때까지는. 그럼 지금보다 낫지. 예, 그런 입장에 약간 제가 몇 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런 걸 좀 느꼈었고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이제 판세,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82곳, 민주당은 110곳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60곳 정도가 경합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한 관건이죠. 위아래 5%에서 움직이면, 그러니까 위아래 2, 3%씩 해서 약 5% 내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봐야 되는 거 알고 저도 수도권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뭐 한 10곳 정도는 몰라서 거기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서울 48곳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25곳 정도는 우세다라고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11곳이 우세와 경합 우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흰색은 접전지로 표시를 된 건데 사실 저기에서도 이건 각 당의 주장을 한 건데 예를 들어 송파갑이나 강동갑 여기 잘 몰라요 사실. 예, 잘 모르는 겁니다. 뭐 송파병도 지금 흰색으로 되는데 어디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게 있고요. 예, 영등포 갑 우세하다고 했는데 최근 분위기는 또 조금 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영등포 갑이 여의도 포함된 그쪽인가요? 영등포 을이 아마 을이, 제가 알기로는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등포 갑이 영등포 갑은 최현일 김영주, 부청장하고 최현일. 그렇죠. 거기는 파란색 아닌가? 거긴 저도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아 여기는 지금 제가 보니까 흰색이네요. 흰색. 예, 그러니까 흰색. 접전으로 돼 있어요. 접전으로 돼 있는 흰색으로 돼 접전이 있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중성동을도 접전이 아닌 걸로 저는 아는데 예. 아무튼 여기 또 이건 자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자체로 얘기하는 거에도 많은 전략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네, 우리는 그렇죠. 이제 각 당의 입장으로만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떤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국민의힘이 이 이종섭 사태, 이종섭 호주 런 사태의 파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더 이상해지죠. 더 큰 대파, 대파 역습을 받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의 이 공통점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게 마사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더 후벼 더 파는 식으로 계속 가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 국정이 어떤 일인지하에서 이렇게 소통이 마비된 채 예. 돌격대형으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예. 이럴 때는 이제 물러나고 타협하고 양보하거나 아니면은 해명해야 될 순간에 예.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잉 충성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뭐 회칼 발언이라든가. 그렇죠. 항상 뭐 하나에 저 800 한 뿌리에 875원이라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때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널려 있다고 사방에. 이거 사방에. 사실 바로 대응하려면 대파 870원 남았을 때 사실 누군가 충성하려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부적절했다. 그럼요. 사과하고 있는 그대로 예.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과 국민들의 대책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했어야지. 며칠 만에 다 사라질 문제예요. 이게 하루 이틀로 말하면 끝나는 이게 문제예요. 다 사라질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더 커질 문제냐고 이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곳곳에서 대파 챌린지를 하고 있잖아요. 대파집 각 지역구별로 가서 여기 대파 얼마에 팔아요? 그리고 그걸 저도 서로 가면 챌린지하고 살펴보게 돼요. 엊그제 아니, 제주 동문시장 갔더니 5,000원이더라고 한 단에. 아이고야 진짜. 예, 싱싱하고 아니, 좋기는 하던데.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조롱의 대상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조롱이 이게 아주 고약한 감정이에요. 특히 이제 대파가 밈으로 만들기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밈이 엄청납니다. 파, 묘. 그래서 파에 덮여서 묘 속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대통령 파면 새로 읽기. 파가 대파. 이런 것도 나오고. 별별 게 다 나와요, 지금. 조국신당 그 슬로건은 괜찮았어요. 슬로건은 아니고 저 구호인데. 좌파도 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한다. 그거는 괜찮았던 것 그런 걸 누가 내는 거예요? 그거는 제주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걸 대표께서 또 이야기를. 그러신 거예요? 방송 오래 하셔가지고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이분들이 여전히 소위 색깔론 마지막으로 의지할 게 색깔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 미래가 첫 선대위원장 회의를 했고 이뇨한 이분이 이제 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분의 첫 발언이 뭐냐면 수구 진보가 공산주의를 다시 또 하려고 한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날 현수막으로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렇게 이걸 내리려고 했다가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무슨 지금 진짜 선거 말아먹고 싶냐 해서 반대를 해서 현수막을 내리는 거를 취소를 했다라는 소식이 또 올리는 거예요. 왔거든요. 자꾸 종북 좌파, 수구 진보, 공산주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론의 유혹을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색깔론의 유혹을. 그러니까 올해 초에 국지전 일어난다고 거의 굿을 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다 무당 같더라고. 내가 파묘란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상하게 국지전 기미조차 안 보이고 그 반대로 저 김여정 부부장이 기시다하고 빨리 만나자고 했다가 또 뭐 모르겠다고 했다가 아니 연락이 왔다고 어제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북한이 관심이 총선에 있는 게 아니라 딴 데가 있거든요. 이 전체적인 지정학적 판을 보고 우리 공간이 넓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총선 때 개입할 거다. 그래서 계속 며칠 전에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놈의 개입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며 국지전을 뭐라고 했냐면은 제2의 천안함이나 아니면 북한이 우리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게 영국 BBC의 신원식 장관 인터뷰거든요. 이건 뭐 전쟁 직전까지 간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3월에 역대급 한미연합훈련이 나오는데 이때 사상 최대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3월 4일 날 시작되고 지금 14일 날 끝났는데 전략자산이 한 대도 안 온 거야.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분명히 예고편은 블록버스터였다고. 그게 1, 2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막상 3월이 되자가 그런 블록버스터는 없고 뭐 맨 멜로드라마만 있는 거예요. 뭐 기시다하고 김정은이 만난대나 어쩐대나 뭐 매일 러브레터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멜로드라마지 어떻게 블록버스터입니까 이게.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올해 초에 거의 그냥 구슬버리듯이 하던 그건 도대체 어디로 다 간 거냐고. 그리고 북이 뭔 남한의 총선에 개입을 하고 뭐가 관심이 많냐고 이게. 당시 국정원이 정부에서 보고한 것에 따르면 국지적인 도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강력하게 정보위에서 작년에 얘기를 했었죠. 그때부터 분위기가 막 그랬는데 사실 지금 물론 선거가 좀 남긴 했지만 조용하다. 이제로선. 아니 한미연합훈련이 일단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가 없어요. 이게 나는 항공모함 한 3척 오는 줄 알았어.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언론에 공개하고 기자단 이렇게 탑승도 시켜주고 매일 뉴스가 나갔거든. 그다음에 어디 저 포항에서 뭐 대규모 상륙 훈련? 그래서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요런 거 나온다고. 참수부대가 왔다. 주석공 참수부대. 이러면은 매일 이게 언론에 보도될 때, 야 이거 참 전국이 이게 선거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난 느낌이 있었는데 한 개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한국의 이런 우파 강경 정권에 대해 가지고 전혀 생각이 달라요. 일단 쇼로 이걸 보내줄 만큼은 미국 상황도 녹록지 않다. 그렇죠. 지금 전쟁을 두 군데서 백업을 하고 있고. 자꾸 들썩들썩 한다는데 그게 싫은 거지 이게. 알겠습니다. 요 얘기 판세에서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판세, 우세 이게 나온 뒤로 나온 얘기입니다.
야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뭐 개혁신당까지 녹색정의당 그리고 개혁신당까지 포괄할 수 있는데 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은 국민의힘 집권여당이 100석 미만이 된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만약 그게 되면 이 2대 1이 왜 의미가 있냐. 일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게 300석 중에 200석이고요.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도 재의결할 수 있는 게 본회의에서 300명 중에 200명. 재석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00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개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건데 여권의 100석 미만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섣부르게 예단할 수는 없고 이거는 뭐 끝내기가 아직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2주가 딱 남은 건데 예. 2주가 딱 남은 수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 2주가 한국이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라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모른다. 예.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심해야 될 거는 말이고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건 저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누가 투표를 하러 투표장으로 어느 지지자가 어느 당의 지지자가 또 무엇을 위해서 가장 투표 동의를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투표장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석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오만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말이고 야권에서 얘기하면 그다음에 투표 동의를 갉아먹죠. 어차피 안 나가도 저쪽이 압승인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가봤자 안 되는구나 하고 여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안 나가도 여건이 이기겠네라고 하면서 투표 동의를 떨어뜨리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실제 또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또 노인 폄훼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없이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도 지금은 뭐 전략적으로 과장할 때도 있고 전략적으로 더 이렇게 겸손할 때도 있고 한데 어느 정치 세력도 지금은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마지막 2주 뒤에 결과를 좌우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선 보수 정당의 100석 미만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예. 100석 미만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이 지역당으로 전락한다는 뜻이에요. 대구 경북 뭐 아까 뭐 탄핵이다 뭐 거부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만은 그러면 저기 국회의원의 거의 뭐 70%가 영남권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의 60%는 영남권 의원. 수도권 의원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원, 충청 뭐 이런 데 조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지역당이 돼가지고 그 추후에 저기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어떤 강한 체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경쟁력이. 옛날에 새정치국민회의라고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런데 97년 대선 전에 그때 그 전신인 통합민주당이 100석을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당의 체질이 확 바뀌었어요. 호남 의원보다 비호남 의원이 최초로 많아진 거예요. 그게 100석이에요. 그런데 특히 호남은 거기는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은 비호남 의원들이 거의 이제 당의 주류가 되고 하니까 그제서야 전국 정당, 이 수권 정당의 품격이 나오더라고. 70석 갖고는 아무리 해도 지역이 고립돼 있다는 느낌. 이 호남 고립화 때문에 이게 거대한 장벽 같았는데 이게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도 생기죠. 왜냐하면 의원들의 뭐 60, 70%가 대구 경북 또는 뭐 PK도 포함해서 영남 지역 의원들이라고 하면 그쪽에 목소리가 많이 가고 그러면 그 당이 전반적으로 강성 지층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다 보면 수도권 민심과 또 멀어질 수도 있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미 그런 문제에 처해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게 심화되면은 이제 쪼그라진 지역당으로 전락한다는 거고 다음 대선은 경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정도로 되기에는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의 어떤 투표 행태나 민심은 항상 어떤 정치에 또 의도적인 세력 균형을 달성해 줘 왔고 어느 정도 완전히 망하게도 안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그 완전히 이렇게 폭망하는 구조로 과연 갈까? 이 부분은 지극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리고 뭐 벌써부터 자꾸 뭘 잔치하듯이 200석 뭐 심지어 그 이상도 얘기하는 것도 보는데 이거 굉장히 좀 야권의 독약이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서 이거 강력히 해서 안 됩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선거에서 머리 쳐들면 진다. 나중에 크게 징계 또 너무 오만한 얘기를 하면 공천 취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분은 뭐 국민의힘이 지금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네. 또 봐도 전략상으로도 항상 겸손해야 된다. 아유,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두 분 다 기억나시겠지만 2월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이 훨씬 인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됐어요. 가장 큰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 이렇게 민심을 못 얻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심을 안 얻고 마차를 때렸다. 마차를 때렸다. 소를 때려야 되는데 마차를 때렸다. 예. 이 소를 때린다는 건 소를 그 민심으로 알고 때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같이 동화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공감해야 되는 앞으로 건데 나갈 수 있게. 뜻이죠. 그래서 여물도 주고 잘 한 가족처럼 지내는 거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엉뚱한 짓을 한 게 이 정권에 있는 어떤 독특한 대중 혐오주의 그 사고가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네. 봐요. 대중 혐오주의인데 이걸 저는 피노체트 노선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피노체트가 아이엔데 정권을 칠레에서 무너뜨리고 집권했을 때 그 정책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런 사상이에요. 자유를 강조하는데 이건 개인과 그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침해하는 정치 권력을 타도하는 거거든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 그 저기 민주주의라는 건 대중의 어떤 다수에 의한 지배, 다수파주의인데 이 다수파가 저기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예. 시장에 개입하고 규제를 남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노체트가 했던 개혁이 일련의 자유의 개혁이고 그게 대처 수상이 그 극도로 칭송했던 그러면서 그 이론적인 건 하이에크라는 경제학자가 제공을 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노체트를 그 실험실로 봤어요. 이게 유럽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던 것이죠. 이때 그 시장 권력을 침해하는 각종의 노동조합이라든가 또는 어떤 대중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기제가 아주 권위적으로 예.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어떤 그 윤석열 정부가 보면 의사나 어떤 건설 노조나 뭐 이렇게 아니면 학원 강사나 이런 부분을 다 카르텔로 봐요. 혐오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수구이나 공론을 통해 가지고 민심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니라 저기 이 공정한 자유 질서를 막는 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화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점점 갖게 된 사고 방식이 대중 혐오주의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어떤 그 피노체트식 통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들이 고립돼 있는 게 이제서야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소가 아예 없어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이 민주헌정의 그 기본 절차는 선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 가장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죠. 이래서 어떤 반정치주의가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엘리트주의, 반정치주의. 예. 그러니까 이런 민낯으로 선거를 하려고 하면 전혀 준비 안 된 권력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네. 일단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조국 혁신당이 네, 네. 인기를 끄는 것도 한 몫을 했고, 네. 예, 그다음에 그 얘기를 정권 심판 분위기를 확실히 만들었죠. 정권 심판 분위기, 정권 심판이라고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전선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엘리트주의라고 하는데 문제는 엘리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깡패. 매우 무능합니다. 예. 매우 무능해요. 너무 무능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권력의 행사 방식이 무도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의사를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이전에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 기자들을 대하는 회칼로 뭐 허벅지 두 방 하는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 등등등 이게 굉장히 잔인하고 무도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왜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들을 비롯해서 압수수색 핸드폰 포렌식 해가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거 원래 그 혐의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디지털 자료는 전부 다 없애야 되는데 디넷이라는 데다 디지털 캐비넷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검찰 예규에 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검찰 예규 2024년 1월 1일 날 종료했어요. 일몰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했고. 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로 또 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보도자료 보고도 놀랐는데 거기 보면 뭐 형사소송법 뭐 몇 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은 이 디지털 자료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조항이에요. 예. 근데 국민들은 그 형사소송법 그 조항 안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없는 예규를 예규에 있다라고 하고 법적 근거도 전혀 관계없는 거를 들여다대고 그러면 기자들도 국민들도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법적 근거라고 들고 있거나 또는 악마화된 사람들을 자기 말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나 도구로 계속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뭘로 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를 뭘로 보지? 그러니까 우리 뭘로 보지? 핫바지 정도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옛날 교육부 그 양반이 했던 얘기 있잖아. 개돼지. 예. 개돼지라면 좀 제가 비참해지니까. 사물로 의인화 시켰어. 핫바지? 핫바지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게 한두 번이면 그냥 뭐 바쁘다 보니 실수할 수 있겠지 했는데 디올백, 입틀막 그리고 이종섭 대사까지 우리를 얼마나 졸로 봤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졸로 봤으면 저런 걸 무도하게 막 하냐. 그리고 사과도 안 하냐. 여기서 제가 볼 때 이종섭 대사의 쪽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 사건에 또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윤석열의 공정은 없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 병사 하나 그 사망한 조그마한 사건. 조그마한 사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대통령한테 보고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죠. 대부분 사망 사건은 국방부 장관한테도 보고 안 되고 그 수사단이 와서 보고하는 그 자체가 이례적이었어요. 예. 그냥 조사본부의 사건 속보로 이렇게 보고되지 장관도 그 이상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이제 와서 조그만 문제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동안에 보여줬던 무도함이나 이 사건에 대한 비정상적인 어떤 그 행태에 비춰봐서는 참으로 이런 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저렇게 또 물타기 하고 그리고 민생 토론회 한 것도 뭐 이제 와서는 뭐 대규모 어떤 개발 사업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오해 없길 바란단 말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오해 없길 바란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 뻥뻥 내질를 땐 좋아하는데 너무 나간 거야 생각해 보니까. 다 모으면 과연 그건 너무 어떻게 볼 나가니까 거냐. 이제는 또 아니, 엊그제 제가 화요일 날 그때 이제 뭐 용인 가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요 무렵에 용인 가서 용인에서만 500조 쏘셨잖아요. 예. 용인에서만. 근데 그 용인에서 꼼꼼하게 공약 다 챙기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공약들이 전부 다 이원모 전 그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비서관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나왔던 공약을 대통령이 일일이 이거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뭐 자백 수준이야. 나 선거운동 하고 있다라는 자백 수준. 그래서 참 속 시원하게 이전까지 1000조 쓰셨는데 용인만 가서 500조를 더 쓰셔서 한 1500조 정도 예산을 쓰셨어. 그래서 참 많이 쓰셨네. 이제 다 쓰셨나? 할 때 속으로 하루가 남았지 오늘 선거운동 개시하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또 하셨어요. 예.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해가지고 오늘 42조 또 쓰셨어. 42조 18개 부담금 폐지 중기 42조 원 공급 중기에다 42조 원 공급하고 부담금을 18개를 폐지를 하면 이게 사실은 세수가 이것도 사실은 거꾸로 보면 쓰는 돈이잖아요. 한 5, 60조 오늘도 쓰신 거예요. 깨알같이 하루 전날까지. 폐지하면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는데 그러니까요. 쓰는 건 이제 점차 어디 가서 얘기하실 때마다 돈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 어떻게 그래서 또 감당할 건전재정 하겠다고 그러고. 건전재정은 참나. 이제 정부 이름으로 미국의 슈퍼볼 로또 사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뭐 비트코인으로 전부 다 바꾸든가. 네. 아니 그런데 다 뻥입니다. 사실은 이 정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거는
선거 앞두고 돈 푼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는 그 재난지원금으로 왜 그때 100만 원씩 예. 지급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 선거에 영향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것보다도 이 정부가 안 푼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건전재정 기조 때문이 있고 또 공기업 상당히 매각해가지고 작은 정부 만들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평가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유를 얘기하고 작은 정부를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푸틴이나 시진핑의 체제 하에서나 가능한 정부가 그냥 모든 국가 사업을 다 자기가 기업처럼 다 운영을 주도하고 해버리는. 제한도 그러니까 두고.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에 이게 앞뒤가 안 없어요. 맞는 거죠. 앞뒤가 이게. 없어. 그러면 자유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근데 그 얘기대로 하면서 내가 보니까 푸틴 같아.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근데 이제 예, 자유로운 건 힘센 네. 자들이 제일 자유롭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뭐가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한동훈 장관이 국회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네. 국회 세종으로 이전해야 예. 된다. 그러면 2020년에 국회 분원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조차도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소리냐, 이건 헌법 개정 사항이라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절대로 안 되는 얘기가 어떻게 선거 하루 전날은 갑자기 되는 건지 앞뒤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이 없어요. 없죠. 설명이 없어요. 앞뒤에 말이 안 맞아. 설명이 없어. 그 다음에 국회를 이전하고 거기다가 공원 만들겠대. 랜드마크 만들고. 그 한강, 그 여의도 랜드마크 이렇게 살짝 다리 하나 건너면은요. 지금 상암동에다가 그 오세훈 시장이 세계에서 제일 큰 무슨 뭐 이만한 아이. 서울 아이 그 랜드마크 만든다고 지금 땅 부지 다 보고 그러고 있어요. 여의도 그 바닥에다가 도대체 헌법 개정 안 하고 어떻게 이전을 할 거며 거기다 무슨 랜드마크입니까? 우리 신혼부부들 차라리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하든가. 아니 여의도 공원 바로 앞에 있어요. 국회 앞에서 5분 그렇죠. 거리에 여의도 공원 있어요. 바로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랜드마크 공원이 또 필요하냐? 이런 그러니까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앞뒤도 없고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해명해야 되잖아. 아니 너무 높은 걸 말하지 마시고 쌀까지만 아주 그냥. 기대치를 낮추라는. 기대치를 낮춰야지. 그리고 괜히 열내고 세정 있네. 국회 분원 만든다는 건 조국 혁신당도 찬성한다고. 아니, 찬성해요, 찬성. 찬성한다고 또 그랬으니까. 아니 저는 찬성합니다. 가끔은 저렇게 미친 짓을 해줘야 우리도 또 그런 걸 또 활용도 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 그렇고 좀. 셀카나 좀 그만 찍으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은 여권과 야권이 스스로 보는 우세 지역을 살펴봤고요. 또 일각에서 나오는 야권 200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저희가 요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죠. 바로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의사는 늘려야 합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수십 년간 묶여 있고 또 초고령화사회 의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늘리자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근데 갑자기 2,000명 1년에 2,000명씩 늘리겠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2035년까지 계속 3,058명보다 2,000명 만으로 뽑겠다. 여기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사직 또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 역할을 나서겠다라고 했고 실제 중재도 좀 했고 대통령실도 당과 협의해서 유연하게 처리해라. 유연하게 라고 했는데 대신 정원 문제는 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될까요? 정원 문제 빼고? 불가능한 얘기를. 애초에 그거 반대 때문에 나섰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벌 안 줄 거다 하면 들어오겠습니까?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의사들이. 이
위원장님 너무 앞뒤 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지난 일요일 날 뭐 중재 모양새를 취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면 사실은 의대 정원 얘기는 정원 숫자 얘기는 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랑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 실제 그 하여튼간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딱 이런 거예요.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발을 먼저 앞으로 내시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시고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 같은 얘기만. 교과서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능한 얘기고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권한으로 지금 해요? 국민의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철수 의원이 단계적 증원 얘기하면서 강력히 요청한다고 뒤에 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은 초기부터 발언을 했던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뭔가 본인이 일을 해보겠다고 한 건데 그 안철수 인요한 등을 활용해가지고 중재도 하고 또 이거 정원 정하기 전에 몇 번 어떤 그 노력을 했더라면 아마 꽤나 명분이 쌓였을 거라고. 그런데 그냥 확 질러서요. 이걸 2,000명 해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리고 많은 건데 그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간 거는 대화라는 게 뭔 대화냐 하면은 정원 문제가 아니라 그 전공의 면허 정지하는 문제를 시기 조절을 하겠다 이걸 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 듣고 다음날 교수들 사직 써낸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이거 무슨 중재야. 불을 질렀지. 불을 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교수들이 우리가 조금 모욕당했다는 그럼요. 굉장히 그 불쾌한 어떤 집단 사고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적으로 2,000명 증원, 지금 여당 내에서도 한 번에 2,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뭐 10년간 1,000명씩 올리자. 절대 그러면 증원 숫자는 똑같습니다. 10년간 1,000명씩 올리면 10,000명이 되는 거고 2,000명씩 5년 늘리면 역시 10,000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올렸다가 단계적으로 줄이자라는 게 야당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근데 그 단계적이라는 것도 한 번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늘리는 게 단계적인 것인지 그리고 5년간 하고 말자, 뭐 10년간 하고 말자 이게 적절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그때 1,000명씩, 2,000명씩 가르치기 위해서 증원한 교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 문제를 좀 짚었는데.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기자재를 세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디 알리 이런 데다가 팔아요? 당근. 당근에 팝니까? 네, 여기 심전도 측정기 부르셨죠? 당근이세요? 이렇게. 수술 때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올렸다가 순차적으로 내리는 것이지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 순차적으로 올렸다 순차적으로 내리는 것이지 1,000명씩 5년 무슨 뭐 개발 5개년 계획 프로젝트 뭐 이런 거 합니까? 아유 사람 목숨 가지고 그걸 목숨을 다루는 의사 정원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의사 정원 문제를 진지하게 저출생 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우리가 의사 수가 1인당 의사 수가 부족하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슈를 꺼내든 게 아니라 총선용 악마 만들기의 하나의 도구로 핑곗거리로 끄집어낸 게 아니냐. 혹시 녹색정의당은 의사 증원,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대신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구조 개혁 이런 부분을 더 중시하는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건설노조 파업, 노조 뭐 카르텔로 그 막 이렇게 조합할 때는 워낙 약자들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사실상 굴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은 멈췄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때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뭐 개선됐다 그러면서 뭐 회계 비리다 어쩌다 그러더니 회계가 개선돼서 그걸 높이 평가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전리품을 챙긴 싸움이었어요. 그건 정권의 승리입니다. 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의사도 그런 시나리오로 갈 줄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들도 걔들 뭐 있어? 그러면서 이게 화물연대 파업하듯이 해. 그쵸. 또는 건설노조 할 때 하듯이 해. 저기 시간 강사 때려잡을 때. 어느 정도 학원 강사들 그리고 뭐 킬러 문항 뭐 어쩐다고
이렇게 하듯이 하는데 의외로 정권이 한번 지르는 맛이 있었거든. 예. 큰 성과는 없었다 그래도 그거를 다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경우도 그렇게 봤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2,000명 그 발표할 때가 저는 아주 절정이라고 봤는데 이렇게 해서 확 지르고 그다음에 전공의 면허 박탈하고 수사 들어가면서 의사들 경찰 소환하고 이러면 사그라들겠지. 예. 그다음에 야당도 반대 못 하잖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제가 보니까 한 검찰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은 자기가 누구를 수사하느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진다. 내가 장성을 수사하면 장성급이 되는 거예요. 거고, 국회의원을 수사하면 국회의원급이 되는 거고, 의사를 수사하면 의사급이 되는 거고, 대통령을 수사하면 대통령급이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2명을 전직 대통령을 이제 쳐 넣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급에 대한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을 많은 분들 있을 텐데 검찰에서 만나는 의사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분들만 보다 보니까 사마선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다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상상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그 초대 회장, 의협 회장 되신 분이 정말 비타협적인 분이시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 케어 관련해가지고 막 그 무슨 토론회 하는데 예. 연단에 올라가서 들어 눕고 저번에 뭐, 또 입틀막을 당하셨던 네, 거죠? 입틀막 3종 세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뭐 그랬던 분이세요. 저희 정말 PD님이 비타협적인 아까 저기 분이세요. 계속 예. 얘기하신다고 허기진다고 그래서 저희 PD님이 이제 다과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가지고 왔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회장 하시다가 선생님 하시고 이제 의협 회장까지 되셨는데 이걸 보면 진짜 이제 검찰들 정말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분, 그다음에 의사분들도 본인들 세계 안에서 매우 합리적일 수 있으나 예. 일반 국민들과의 이 소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피해는 국민들이 입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과 1등하고 문과 1등하고 둘이 싸우는데 왜 우리 반에 있는 평범한 우리들은 벌을 쓰냐? 왜 우리가 벌을 쓰냐? 무슨 천벌을 당한 것처럼 벌을 쓰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입원하셔야 되는데 입원 미루고 있거든요. 급박한 그 뭐 시급을 다투는 병은 아니시라서 참고는 있는데 시급을 다투는 좀 질환에 걸리신 분들은 지금 얼마나 지속적인 치료를 답답하십니까? 받아야 되는 암 환자분들은 예. 지금 상당히 아니, 그래서 어찌 보면 이래요. 의사들도 그 노동자의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예. 필수 의료기관, 원래 공공기관도 예. 필수 업무는 빼놓고 파업할 수 예. 있잖아요. 차라리 필수 업무 지정을 해서 응급실이나 응급수술이라든지 이런 필수 업무 외에는 파업할 수 있게 아예 보장을 하든지 그래서 아예 공식적인 논의의 틀을, 사회적 대화의 틀을 제도화해야지. 일단 뭐 정부에서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명령으로 그냥 그렇죠. 막 해버리는 거지. 법적으로 대화의 틀이 없어요. 대화의 틀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떤 찬성하죠. 찬성하고 찬성하는데 근데 어떻게 증원할 것이냐 예, 문제죠. 진지하게 정말로 의대 의사들을 증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인 계량과 과학적인 계측과 현실적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진짜로 국민들을 중심에 두고 의사 증원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뭡니까? 이건 핑계예요. 지금 뻔때를 말씀은 한번 이제 보여줄게라는 현재 핑계. 매년 2,000명 5년간 증원은 과학적인 계측 없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좀 그냥 해. 야 천박구 천더 이거 아닌가 천박구 싶어요. 천더.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부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1,000명 이상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없답니다. 저도 박민식 기차관과 네.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뉴스 나오는 걸 쭉 이제 봤었거든요. 한 번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저기 몇 명 증원해야 돼? 1,000명씩 레이스 천더. 레이스. 천박구 천더. 네. 쫄면 뒤지시든지. 아니 가장 윤석열식 그 통치 스타일에 맞는 사례라고 보여져요. 네, 지금까지 그래 왔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대학별로 지방대학 그 의대 정원도 교육 그 수요 조사라든가 검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 주장아. 이렇게 왕창 늘린 교육 시킬 수 있냐. 사실 그건 꽤나 실사가 필요한 부분일 건데. 그리고 그렇죠. 대학본부하고 의대 교수 간에도 이견이 많죠. 많아가지고. 의견이 워낙 그 많고. 굉장히 그 나름대로 어떤 그 협의 과정이 없으면은
그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실제 그다음에 그랬던 하나 그것도 있어요. 네. 보니까 서울 지역은 한 명도 안 늘렸다. 지방으로만 다 2,000명 배정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울산대나 성대 이런 데는 전부 다 병상은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를 여기서 하죠. 네, 그러니까 학교는 지방에 있는데 인턴 레지던트나 수련은 전부 다 서울 와서 해요.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국민들이 정말 바보입니까? 그걸 정말 도대체 국민들이 뭘로 보는지 되게 모르겠어요. 비판적 목소리를 두 분이 하셨는데 저는 약간 반박도 하면서 해야 선방위의 이제 징계도 안 받고 그러는데 두 분은 선방위 상관이 없으니까 그 기회적 균형보다는 맞는 말은 그냥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의대를 갑자기 확 늘렸다가 확 줄이면 어떻게 할 거냐. 교수들, 기자재 이런 얘기해서 제가 뭐 당근마켓도 얘기했는데 충북대 의대가 49명이거든요. 현재 요거 200명으로 늘려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5년간 200명 뽑았다가 5년 지났으면 야 의사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러면은 200명씩 다니다가 한 해 거기 다시 49명으로 가면 그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관료들은 제가 이제 부처 출입도 여러 번 했는데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갔다 차근차근 내려가지 이런 정책을 짜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관료들의 발상이 아니다. 관료 발상이 아니다. 네. 이거는 천받고 천더가 유력하다.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환자 가족들이 되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직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환자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더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거.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과 타임 하면서 저희가 가볍게 하는 얘기들이니까. 가볍게 합시다. 가볍게 좋죠. 네. 좋아요. 그냥 아까 200억 얘기했는데 네. 이 얘기 했네요. 뜨거운 예산 했는지 예산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예상 못했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네. 강성 발언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다들 조국 혁신당 때문이다. 강성 대결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강성 발언을 해도 조국혁신당이 앞에서 워낙 센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별로 강성 발언이라고 비판을 덜 받지 않나요? 그런데 그 우리 이제 지지자들이나 또 댓글이나 이런 데 보면 메시지는 굉장히 센데 네. 그 메시지가 날 것이 아니고 품격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이런 말들 자체가 조국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선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날 것이라서 이렇게 너무 날 것이면 이게 보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거칠진 않다. 네. 그런 말씀이요. 거칠지는 않다. 신장식 입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다 보면 말이 거칠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조국혁신당 쿠션이 있어서 좀 강성 발언을 해도 심지어 뭐 탄핵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해도 그걸 가지고 막 물고 뜯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완화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오늘 여권 몇 명한테 전화해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진짜 하야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네. 김대중 칼럼. 또 그러는데. 네, 김대중 김대중 칼럼을 얘기하면 이제 조선일보 어제자 칼럼에 앞부분은 거의 90%는 대통령 참 고생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한 줄이 그런데 이번에 저기 대패해보면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겁을 확 준 거죠. 그렇죠. 이번 총선 대통령 잘 못하면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겁먹고 잘해. 이 얘기잖아요. 사실 까놓고 보면. 예, 응집시키는 거죠, 사실은. 위기감. 위기감을 줘서. 조성해서. 근데 여권에서 저도 그래서 물어보면 일부 관계자들은 어제 총선에 수도권 나온 사람들 관계자들은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고 이 상태면 여당에서 총선 지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탈당 요구가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순이라고 봐요. 네. 윤 대통령 탈당 요구 나올 거고요. 이렇게 가면은 오죽했으면 제가 참 오죽했으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선거 끝나도 미국 유학 안 갑니다라는 안 취지로 간다고 했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오죽 나왔으면 그런 공식적인 발언을 하냐고.
끝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미국 유학이다. 예. 이 얘기가 그냥 만연해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저도 이제 평론가를 활동해서 많이 했죠. 네,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실은 그런 거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전에는 그런 얘기 나왔을 때 비대위원장 임기가 언제까지 아닙니까? 저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허둥지둥 하는 거죠. 저 미국 유학 안 가는데요? 아니 스텝이 확실히 꼬였어요. 그러니까 뭔 말 해도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이 전략의 중심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분명한 게 있어. 야당 두들겨 패기. 네. 뭐 하고 주로 일방적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나온 뒤로 되치기 당하는 느낌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어떤 그 쭉 갔던 스탠스가 깨졌고 이게 전략의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민생이라든가 또 어떤 이렇게 어떤 외교 이렇게 글로벌한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쭉 이미지 구성을 해나가는. 저는 원래 구성주의자니까.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도대체 여기 왜 왔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긴 어디? 난 정치권이죠. 예, 뭐 이렇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략의 중심이 꼬였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조선일보 토요일자 인터뷰에 나왔었던 건데 네. 거기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본 게 제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두 줄 밑에 있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도 이제 나오려고 하긴 했는데 대선 주자였으니까 나오려고 하긴 했는데 빨리 나왔다. 조기 등판. 네. 그때 뭐 조기 등판하라고 뭐 강감찬 아꼈다 언제 쓸래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고 봤는데 대통령이 너무 안 도와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선거 끝나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도 사실은 뭐 저희가 사실은 구경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 구도가 이래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국민의힘이 있어요. 영남권 국민의힘과 수도권 국민의힘이 있는데 지금 모든 문제에서 의견이 달라요. 의대 정원 문제도 다르고 이종석 건도 다르고 확실히 TK는 별 그 동향이 없는데 수도권은 와글와글 난리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수도권의 국민의힘의 야당화가 총선 이후에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야당화 됐을 때 그 야당화의 선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대표건, 어떤 여야의 대표건 간에 선거지고 무사한 대표는 없어요. 그래서 황교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서울에 급속한 레임덕일지 야당화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레임덕? 이거 2016년 정치판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최근에 들은 얘기는 이건 여권 핵심 관계자 A급 관계자의 얘기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이 지금 완전 그렇죠. 그래서 전화도 하지 마라. 한동훈 대통령 쪽에서 그게 저는 굉장히 너무 유치해서 보기가 어려웠던 게 이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미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4번 갔다가 나 안 해 하고 때려쳐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전 광주지검 특수부장 시절에 같이 수사관으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보란듯이 민생특보를 임명하잖아요. 임명했죠. 이게 갈등이 있어도 이 갈등을 관리하는 것도 실제로 대통령이나 여당 비대위원장 리더들의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이잖아요. 불안하지 않게.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근데 보란듯이 네가 그래? 24번 줘? 우리 기환이를 내 마지막 술친구 기환이를 24번을 줘? 민생특보다 요놈아. 어때? 내가 힘 더 세지? 이게 뭡니까 이게 보는 국민들이. 초딩 싸움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지금 초딩 빙의하신 거죠 방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쉽지 않은데 잘 해내시네요. 아니 이게 금고 놓고 여기 넘어오면 내 거 뭐 이런 거 같아요. 야 여기 금 닦아놓고 책상에 옛날에. 그래 당은 네가 알아서 해. 난 특보 시킬 거야. 난 특보할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선거에 손해봐? 그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어차피 내 이게 임기 있어. 뭐예요 이게. 어느 초등학교인지 이건 문제가 많은 학교 같아. 그게 초등학생도 요즘 다 그 정도. 용화 초등학교라고. 서초라고 합니다. 서초. 그래요? 너무 초등학생을 이렇게 우리가 묘사한 건 좀 부적절하고 방심위에서 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 사과드리겠습니다. 관련자 징계를 이거는 초딩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가 제때 그 관리를 죄송합니다. 못했어요 이거. 네,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니까 남은 빵은 우리 아니 의원님 드시는 나는 걸로. 다 먹었어요. 배불러서 아, 네. 저 배고픈 사람이 드세요. 아유, 그럼요. 빵은 나눠 먹어야 됩니다. 아니 다 몰빵 먹어, 아니고 그냥. 몰빵 안 돼요? 아니요. 그냥 저는 나눠 먹는 게 좋다, 빵은. 그 말씀을 드리는 요즘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몰빵이라는데. 아니, 나눠 먹어야지. 제일 대표가 몰빵이에요. 아니. 제일 맛없는 빵이 몰빵이요. 그래요? 팥도 들어가고 안에 속도 들어가고 고로케 같은 것도 있고. 아, 이렇게 뭐 하고 좀 이렇게 작은 여러 개를 놓고 먹는 게 낫지. 아니, 몰빵 이렇게 해서 큰 중국 찐빵 먹어봐. 우리 없는 그건 사람들은 몰려서 못 먹어. 그거. 인생 도안이면 모여가지고 몰빵으로 살아왔는데 그거 아니군요. 아니 그래서 나눠 먹어라. 이렇게 빵 한 조금 자근자근하게 있고 네. 뒤에 저기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네. 청양고추 마늘도 있으면 좋아요. 녹색정의당 있잖아. 시퍼런당 시퍼런당. 저 청양고추 그 당한 같이. 녹색 그거. 정의당을 청양고추에 비유한 건 와. 아주 참신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 톡 쏘는 청양고추. 아 오랜만에 한 건 했네. 내가 한 열흘 만에 한 건 했네 내가. 아니 지난주도 하셨어요. 네. 그래요?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오병이어의 오병이어. 오병 5개 빵과 2마리 생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 먹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꾸 빵을 5개로 나누자고 먹을 그러는데 생각만 하고 있어. 일단 요 빵은 가운데 놓겠습니다. 이거 자꾸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어서 네. 각자의 균등한 거리를 유지하는 네,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알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비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기. 그러면 저희가 피디님 요 빵 한쪽 남겨놓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과거부터 산소감 이렇게 또 남겨놓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남겨놓고 몰빵 말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일단 조국 혁신당의 주장은 몰빵은 안 된다. 아니 뭐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 조심하시라고. 각자의 이해. 각자의 이 있는 엄청 거죠. 조심하더라고요. 신장식 변호사님이 상당히 민감하게 선을 잘 타고 이쪽에 장애물들이 척척 있는데 그거 잘 피해서 잘 가시더라고요. 잘 가더라고. 나는 몰빵 너무 반대예요. 어디 그런 패권주의 발상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저 단호하게 결연하게 반대합니다. 한 당의 알겠습니다. 대표가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빵 한쪽 남은 거에 각자 포크를 찍으면서 아 그렇게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예. 지금 빵 진짜 먹은 걸로 됐습니다. 네, 오늘 디톡스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판세 분석을 좀 해봤고요. 결국엔 빵 얘기로 끝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 신장식 변호사 김종대 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4분.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